금리입니다. 치솟는 금리에 서민 대출이자 눈덩이죠. 지금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폭탄이 현실화될 것이다, 현실화될 것이다 하다가 현실화 되었습니다. 네. 서민들의 걱정 정말 커지고 있는데 오늘은 한은 금통위가 열렸는데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죠.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0.25% 인상됐습니다. 지금 사상 처음으로 4차례나 연속으로 인상된 것이라면서요. 그렇죠. 이런 일이 없었죠.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 계속해서 빅스텝이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밟아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나라도 지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 오늘 기준금리가 연 2.5%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0.25%포인트 더 올라간 상황인 거죠. 지금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 이 관련해서 지금 경기 하방 위험이라는 문구가 총 4번 등장을 했는데 관련 내용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국내외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됐지만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 압력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 선진국의 정책금리 큰 폭 인상 등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됐다. 국내 경제는 소비가 회복세를 이어갔지만 주요국의 성장세 약화로 수출이 둔화되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 국내 경기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대내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문장 4개에 다 경기 하방 위험이라는 문구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 한국은행이 올해 이제 물가 상승률 24년 만에 최고치죠. 5.2%로 전망을 한 상황입니다. 가장 높았던 게 제 기억으로 1998년에 9%였거든요. 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로 지금 한국은행이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여기에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과 함께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지금 4%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물가 상황 고착화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게 현재로서는 이 금통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 전망치, 그러니까 올해 소비자 물가 전망치가 5.2%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 전망치가 4.5%였거든요. 그보다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이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 리스크를 고려한 속도 조절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됐건 지금 한국은행 금통위가 이렇게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부담 더 커졌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은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사실 올릴 수밖에 없네요. 결국 경기 하방 위험이 그렇죠. 현실화됐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계속 올리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자꾸 금리를 인상시키는 거잖아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사실 정부가 예측한 걸로 보면 추석이 지나서 한 10월쯤에는 물가가 잡힐 거다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이제 업체에서 라면 가격과 과자 가격을 추석 이후에 또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그와 연관되어 있는 이 업체들은 다 줄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 여름에 예측한 10월에는 물가가 조금 안정될 거다라는 이 정부의 어떤 예측이 맞아 떨어질지 사실 미지수인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일단 이렇게 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것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 6월, 7월 모두 6%대를 넘었습니다. 특히나 7월에는 6.3%를 기록했는데 이게 지금 23년 8개월 그러니까 이 지금 199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계속해서 4%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이제 우리나라 금리와 미국 금리, 기준금리 간의 역전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 연준이 2달 연속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상을 했다는 건 한 번에 0.75%포인트로 지금 기준금리를 인상한 거거든요.
당연히 우리나라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기준금리보다 높아진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격차 좁혀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되는 부분이라든지 원화 약세 또 환율이 변동하게 되면 지금 뭐 1달러당 1,340원을 넘어섰죠, 며칠 전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유학하고 있는 분들 상당히 걱정이 우려되고 걱정스럽다 이런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일단 수입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죠. 그런데 문제인 건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 인상을 해서 2.5%가 되기는 했지만 미국에서 또 한 번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뭐 미국이 최소한 빅스텝을 올릴 경우, 밟을 경우 그렇게 되면 지금 또다시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금리 인상? 그건 사실 쉽지 않다는 게 금융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왜냐하면 지금 경기 상황이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올해 안에 또 한 번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서 인상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역시요. 다음 달 기준금리 또 인상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이번엔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아니고 뭐 빅스텝 정도 아니겠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이 긴축 속도를 다소 늦출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한 매체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일단 뭐 기준 금리를 2.75에서 3% 수준으로 현재보다 0.5%포인트 올릴 거다라고 예상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예상한 응답보다 훨씬 더 컸다라는 건데 지금 사실 뭐 연준이 원래는 제로 금리였죠. 제로 금리였는데 계속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연준이 기준금리 2.25%포인트까지 올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오늘 0.25% 올리면서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높아진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이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도 상당히 위태로웠던 상황이죠. 물가 상승률이 무려 9%를 넘어섰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7월에.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다소 완화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 정점론이 시장에서 제기가 됐었고요. 경기 침체 우려가 심하게 제기가 됐었죠.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이제 빅스텝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9%를 넘어서 10%두 자릿수까지 도달을 했다면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9%보다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보다 빅스텝의 무게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빠른 속도의 기준금리 인상, 경기 침체 가능성을 더욱더 높여주고 있다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지금 현재 인플레 상황, 사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9%에서 조금 떨어졌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냈어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메시지는 11월에 중간 선거와 또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급히 내놓은 이 긍정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인플레 완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사실 미국 올 1, 2분기,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는 목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기구에 의해서 공식화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지만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고요. 하지만 과거 경기 침체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면 실업률이 심각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전 지점까지 지금 실업률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가운데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세요. 일단 인플레이션 감축법 소개를 해드리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전기차를 타게 되면 세금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나라 법인데 뭐 우리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핵심이 이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부분인데 네. 중고차에 500만 원 그리고 새 차에 1,000만 원 정도의 이제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는 네. 거예요. 공제 대상이 중요한 게 미국에서 생산되거나 조립된 차량.
으로만 제한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는 제외가 되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수출되는 차량, 예를 들자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세금 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산 배터리는 물론이거니와 중국산 광물을 포함한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뭐 이건 사실 뭐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했다라기보다 지금 중국과 미국의 어떤 관계 자체가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낸시 펠로시가 이제 대만을 방문하면서 더 상황이 악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것은 배제하겠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세금 혜택 줄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뭐 해석이 더 지배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미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제 혜택을 받는 모든 제품은 미국 제품들이다. 인플레 감축법, 세액 공제를 통해서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수만 개의 친환경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 거다. 이 역시 사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메시지, 중간선거를 겨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에 구멍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의 70% 이상이 세법 혜택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 기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생산된다 하더라도 부품에 중국산 배터리를 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뭐 미국에서 생산된다 하더라도 이 법 혜택을 받는 건 한정적이다라는 내용이죠. 그렇군요. 미국의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되면서 국내 산업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기차 생산하는 그런 업체의 경우에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뭔가 대응책 내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일단 뭐 이창양 산자부 장관이 이 WTO 제소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 등을 통해서 이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죠. 네. 이와 관련해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의제 협의를 위해서 내달 초 미국 방문을 하는데, 이때 지금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러니까 IRA라고 합니다. 이 IRA 관련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선 지금 현대차 회장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이미 지금 출장길에 나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서 이 문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 법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서 서명을 하면서 이 혜택을 받는 것,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 기존의 72개 모델에서 21개로 축소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현대차는 제외가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전기차 판매율을 보면 미국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현대차가 가장 많아요. 2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2위의 위치,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의선 회장이 고민하고 있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5월에 방한했을 때 13조 규모로 미국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제 신규 투자를 조금 더 앞당기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어요. 조지아주에 이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을 올해로 앞당기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2024년부터 이 하반기에 공장을 완성해서 그곳에서 이제 전기차를 생산해서 그렇군요. 미국 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계획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정 기간 동안 뭐 가격을 할인해 준다든지 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비자들한테 가격 보전해 준다는 거, 뭐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시장 점유율은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지 않을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치솟는 금리로 인해서요, 영끌족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한은의 기준금리가 올랐다는 건 시중은행의 이 대출금리 오를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영끌족들은 잠을 못 자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뭐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영끌족도 있지만, 사실 주식 투자 그리고 가상화폐 투자도 빚을 내서, 그러니까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지금 투자를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재미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득을 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다가 이제 부동산, 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집값도
기술력도 지금 하락할 가능성 굉장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서 매물을 내놓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지금 연끌족들 가운데서 많은 수가 다중채무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만 빚을 낸 게 아니라 두세 곳에서 이제 빚을 냈다라는 거죠. 다중채무의 규모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인원도 470만 명에서 451만 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일단 뭐 소득이 낮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빚을 빌린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 금융시장 위기에 내관이 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또 문제되는 부분이요. 코픽스라고 하죠. 이제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들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로요. 은행이 실제로 취급한 뭐 예적금이라던가 은행채 등 그 수신 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이 되게 되는데 결국 코픽스가 떨어지면 은행이 그만큼 좀 적은 이자를 두고 돈을 확보할 수 있고 반대로 네. 코픽스가 오르면 은행도 돈을 빌리는데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게 되는 건데 이 코픽스가 계속 또 오르고 있다면서요, 평론가님. 그러니까 지금 코픽스가 인상됐다는 건 변동금리로 해서 대출을 받은 분들한테는 정말 굉장히 최악의 경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분들은 그나마 지금 이 상황에서 덜 불안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분들 전체 가계대출의 70% 이상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변동금리로 대출 받은 분들은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픽스가 계속해서 지금 인상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변동금리 대출 이자의 금액도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가운데 정부가 3개월 주기로 발표했던 예대차 금리를 매달 발표하기로 했어요. 이건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은행마다 이 이자 장사한다 이런 지금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금리는 눈덩이처럼 아주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는데 예적금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출 금리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금 적금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돌아가는 혜택이라는 건 이제 이자 금액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금리를 높여주는 건데 그렇지 않고 대출 받은 사람들한테 이 금리를 폭리를 취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금융당국이 내놓은 안이고요. 이게 이미 시행이 돼서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은행이 대출금리를 높게 받고 있는지 예적금 금리를 높게 주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3개월에 한 번씩 발표가 되기는 했어요. 근데 은행 개별적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은행 간 비교해서 한눈에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볼 수 있다는 게 일반 은행 이용자들한테는 사실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도 그렇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관치금융이다. 이 금융업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정부가 자꾸 이렇게 끼어들기 해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계속해서 대출금리 때문에 이 뭔가 숨통을 옥죄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같은 방안을 내놓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은행 측은 매달 이거 공시한다는 것이 좀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영향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이 지금 대출금리와 대출금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출을 한 사람들한테 받는 이자 금액과 그리고 예적금 그러니까 은행에서 주는 이자 금액의 차이가 가장 큰 은행이었어요. 그런데 일단 신한은행에서 대출금리 좀 줄이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고요. 그리고 인터넷 전문 은행 가운데서도 예대금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던 게 바로 토스뱅크거든요. 수신금리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이자 장사하겠다라는 비판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라는 것이 이 지금 은행들의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공개됐기 때문에 우리가 대출금리 낮추는 거 아니다라는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사실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이게 공개가 된 다음에 신한은행이 아무래도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의식해서 지금 대출금리 조금 떨어뜨리겠다라고 목소리를 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예대차 금리 공시에 대한 실효성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자 폭리를 이를 통해서 막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으로 보면 뭐 대출 금리를 낮추겠다, 그리고 예적금 금리를 인상시키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일단 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반가운 목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관치금융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사실 뭐 대출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지금 집을 사서 대출 이자 계속 갚아나가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만으로는 사실 반가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이게 매달 공시가 된다 하더라도 관심을 은행 이용자들이 매달 가질지는 미지수예요. 그렇죠. 일단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의 폭이 클 수밖에 없는 시점이거든요. 이런 시점에 공개가 된 것이고 바로 우리는 대출금리 인하할 거예요, 예적금 금리 올리겠습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계속 달달이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대출금리를 달달이 이걸 공시함으로 해서 우리는 달달이 낮추겠습니다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일단 뭐 이제 세간의 관심을 끌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했다라는 이 해석이 지배적인 거고요. 근데 이제 금리 경쟁이 지속될 경우에 예대 금리 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중저신용자들이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의 대출을 꺼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또 하나 지금 이 공시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좀 경기 침체, 그 나락의 끝은 어디인지, 물가 상승, 또 그 물가 상승의 정점은 어디인지 참 불투명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적절한 대비를 위해서 이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부분은 국민 대다수가 또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지만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인상률이 높아지다 보니 영끌족들을 포함해서 빚 있으신 분들의 고민을 깊어가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좀 적절한 해결책이 좀 빨리 마련이 되고 많은 분들이 피해 보시는 일 없게 이 위기 같이 잘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